자, 둘째 시간에 이제 거기 217페이지부터 합니다. 217페이지. 시험 문제 지문에는 한 지문 정도밖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정보 제공 요청이에요. 예, 그래서 뭐 세입자가 몇 명이냐, 보증금 얼마냐, 확정일자 언제 찍었냐, 이런 거 정보를 캘 수 있는 권리. 정보 제공 요청이라고 하는데 어디 가서 정보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냐면 확정일자 찍어준대. 확정일자 부여기관 가서 정보를 캘 수 있는 권리인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밑에 사람이 주 고객이요. 임대차를 막 계약서에 도장 찍기 직전인 사람들. 근데 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그 주택의 임대인이나 임차인. 임차인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해관계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임대인의 주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 제공 요청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이런 데서 이렇게 프린트아웃을 해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특히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해관계인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요 사람. 우선 면제권을 뭐 한 사람요? 승계한 사람. 하고 금융기관 아까 있었죠? 이 사람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갱신 거절 당해가지고 쫓겨난 사람. 어떻게 해서 쫓겨나냐면 실거주 하겠다고 주인이 하는 바람에 쫓겨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자꾸 쫓겨나면서도 뒤를 돌아보게 되죠. 진짜 맞는지. 주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거짓말로 하고 나 쫓아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의심이 들잖아요. 그거 들어보다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럼 누가 지금 임차인으로 사는 거지? 인적상 볼 수 있게끔. 주인이 아닌 사람이 지금 살고 있네?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주인 동의 없이도 떠들어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시험 출제에서는 위에보다는 밑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도장 찍기 직전에 이 사람은 주인의 동의가 있으면 정보 제공 요청해서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주인들이 막 동의 잘해주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려운 거야, 이게. 동의가 있어야 떠들어볼 수 있다는 게. 엊그제 그 상담했던 사례도 보니까 집값은 여주에 있는데 조그만 빌라 한 10평도 안 돼. 근데 그게 6,400만 원이더라고요. 2층에 있는 건데 6,400인데 그 빚이 있어요. 빚이 6,400인데 빚이 20억이 잡혀있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빌라 단지 그 전체를 공동저당을 잡힌 거야. 주인이 한 명이야. 그러니까 빌라가 여러 채인데 주인이 한 명이니까 돈을 꾸면서 빌라를 전부 다 공동저당을 잡아놓은 거지. 그러니까 그 한 채에 대해서는 뭐 n분의 1이 될 거예요. 될 건데 그래도 6천 집이다 그러면 많이 받을 수 있으면 그래도 한 3천 또 2, 3천은 받을 수 있고 최소한 더 받을 수도 있을지 몰라. 공동저당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거기 보증금 얼마에 들어간 줄 아세요? 4천. 월세 20에 들어간 거야. 그걸 누가 집어넣어 줄게요? 중개사. 그 6천 조금 넘는 집배 보증금 4천에 들어가게 만들고 월세도 20이 있어 또. 빚이 또 있지 거기다가 2천만 원만 있다고 해도 어디야. 그러면 그 깡통이에요 그거. 그 세입자가 어떻게 돼요? 최우선 면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최우선 면제에 해당되는 소액이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최우선 면제 해도 그 4천 중에 일부잖아요. 그런데 그 세입자 집어넣어주면 안 돼요. 근데 중개사는 집어넣어줘요. 왜요? 중개보수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빨리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보증금 받아서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와야 돼. 빨리. 지금 무너지는 게 보여 지금 그 집. 위험하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 자격증 따서 부동산 하실 때 그런 걸 봐주는 거죠. 안전한지.
근데 중개보수 챙긴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무시하고 아니 뭔 일 있겠어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보면 그게 큰 재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피해가 가잖아.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워갖고 자격증을 따갖고 하라 이렇게 나라에서 하는 이유가 그건데 어떻게 자격증을 따놓고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돈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잖아 이게. 자, 그래서 217페이지 보시게 되면 가로 1번에 정보 제공 요청에서 동그라미 1번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정보를 제공 요청해서 떠들어 볼 수 있다는데 거기 대표적인 사람이 동그라미 기억번, 동그라미 리을번, 동그라미 미음번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별표를 치셔야 돼. 동그라미 2번 별표 회색 바탕 박스 밑에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출제할 것 같냐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그렇게 나올 것 같아. 그럼 X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하나 좀 할 것은 우리 아까 5%를 초과해서 증액할 수 없다고 그랬죠. 5%를 초과해서 감액 청구할 수 있나요? 감액? 예, 그건 가능해요. 그죠? 6개월 깎은 지 6개월 만에 또 깎아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선생님. 그러니까 깎는 것은 그렇게 제한이 없다. 자, 218페이지 가시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갑니다. 자, 혹시 주택임대차에서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약기간을 2년 했는데 1년쯤 됐을 때 보증금 올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까 4천이 20이었는데 1년쯤 됐을 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월세를 5만원 올려달라. 예? 너무 많은데? 하여간 얼마 올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이때? 돼야 안 돼요? 가능해요. 계약기간 중에 물가가 올랐거나 이게 타당치 않으면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깎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일반인들은. 계약했으면 그 기간 동안 그렇게 받아야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증액이나 감액 청구권은 기간 동안에 계약 기간 동안에 하는 건데 언제 하는 거야? 에? 재계약할 때는 5% 제한도 없는데 이제. 에? 예. 그러면 재계약할 때만 올리는 거야? 그게 현실 신문인데 법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린 법대로 안 살아. 우리 맘대로 살지. 그래서 가면 막 현장 가면 뭐 계약했으면 그거 해야지. 그거 되게 많이 되는 소리가 이게 했으면 그 기간 동안 꼼짝 말아야지 뭐 올리고 뭐 그런 소리도 있고 올릴 수 있다고 하는 소리는 잘못 들어봐요. 자, 어쨌든 그렇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닮은 꼴이에요. 자, 보시면 일단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영업용 건물 임대차, 장사하는 임대차, 장사 목적의 임대차 이렇게 장사할 때는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장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가 빌딩이지만 위에 있는 여호와 증인은 거기 자기 건물인지 모르겠네. 빌려서 한 다음에 여호와 증인 좀 위에 거. 그 다음에 여기 또 독서 스터디 카페 같은 건 다 빌려서 하겠지. 이건 들어가는데 여호와 증인이나 무슨 동창회 사무실이나 향후회 사무실이나 교회 이런 것들은 적용이 없다는 거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되니까. 여호와 증인 여기는 사업자 등록증 내고 하나 모르겠어? 안 내고 하겠죠. 관련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적용보증금. 보증금이 일정 보증금 규모 이하일 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 그러니까 서울값,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서울은 9억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과밀역적 원역은 6억 9천이야. 과밀역적 원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렇게 서울 있으면 서울을 둘러싼 지역 중에 인구 많은 데 있죠. 거의 대부분 과밀로 들어가요. 인천광역시는 대부분 과밀이에요. 과밀. 인구 많잖아요. 그 다음에 부산 여기요. 이건 과밀이 아닌데 부산은 6억 9천이야. 예. 그 다음에 광역시만 기억하세요. 광역시는 뭐야? 5억 4천. 예, 이렇게 돼요. 광역시는 5억 4천.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지역은 또 얼마? 3억 7천. 예? 그래서 969, 969, 69, 54. 37도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기타.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그럼 어때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그러면 기타 적용을 받아요. 광역시 내 군지역은 기타로 빠져요. 시골이에요, 시골. 그럼 인천광역시는 대부분 여기 들어가고요. 군지역은 요리 들어가고요. 인천광역시 중에서 과밀 아닌 지역은 여기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천은 세 군데로 쪼개져서 볼만하죠? 이거. 근데 이거 이제 따질 때 월세가 있으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증금 2억에 월세가 7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하 보증금이에요. 이하 보증금. 이하 보증금이라는 뜻이야. 이하. 부산은 어때요? 부산 초과 보증금 이렇게 된다고요. 부산은 이제 6억 9천 이하인데 이거 얼마야 이거? 9억이니까 초과가 되죠. 부산에 있는 상가 임차는 초과 보증금으로 해버린 거고 서울에 있는 요 사람은 뭐예요? 이하 보증금을. 근데 원칙은 이하 보증금일 때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지금 나오죠. 이제 자 보세요. 이 그림. 원칙은 이하 보증금에 해당되면, 그러니까 상가 임차는 이하 보증금짜리가 있고 초과 보증금짜리가 있는데, 이하 보증금이다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다 적용돼요. 이 그림자의 의미는 초과 보증금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 여기 들어가면 일부 규정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는 조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거 위주로 나오지. 볼만하잖아요. 구별해야 되니까. 여기는 다 적용되는데. 예. 확인 설명서 양식 물어볼 때도 토지나 비주거용을 물어보지 뭐 주거용이나 아니면 뭐 입광공을 잘 묻진 않잖아요. 여기도 요거 위주로 물어봐. 3번이나 나온 거예요. 사례 문제로. 여기에 적용되는 게 5가지죠. 첫 번째 적용되는 거 3기 연체일 때 해지할 수 있다는 사유. 그 다음에 표준서식을 권장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적용되고 대항력 요 3개가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권리금 보장 좀 이따 보고 갱신요구 이런 것들은 초과 보증금일 때도 적용돼. 그러면 적용 이거 빼고 5개 빼고 나머지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초과 보증금이라 그러면 아까 부산에서 보증금 2억에 월세 700 부산 초과잖아. 그러면 거기 임차인은 확정일자 받아놨을 때 우소매 요건이 있겠어요? 없어. 그런 건 요 하얀 아래 적용이 없어. 그런 건 그죠? 네, 그래서 요 적용 안 되는 거 적용되는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암기하셔야 돼. 초보는 초과 보증금 얘기하는 거예요. 3표 차이로 대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갱신했다. 초보가 3표 차이로 대권을 어떻게 해요? 갱신했다. 초보가 3표 차이로 대권을 갱신했다. 이렇게. 응? 저게 뭔가 이런 표정을 지으면 안 돼요. 암기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요거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순간적으로 공부하면서 계속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자, 밑에 가시면 거기 가로 2번 지금 가로 2번 적용보증금 요거 나온 거 있죠. 별표 크게 치시고 박스 암기하셔야 돼요. 그거 969 969 69 54에 나온 거 있잖아요. 밑에 있는 암기 방법 나온 거 거기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 가로 2번이 핵심. 자, 그 다음에 가봐요. 또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게 공장이나 창고입니다. 공장이나 창고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나요?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기만 합니다. 가공만 해요. 보관만 해요. 판매 행위는 안 하고. 그러면 적용이 없죠. 이 장사하는 걸 보호하는 법이에요, 이건. 근데 거기서 물건을 만들고 가공하고 보관도 하지만 동시에 판매 영업 행위도 같이 해. 그러면 뭐예요? 보호받고 이때 사업자 등록을 내놨을 때 대항력 같은 거 받겠지. 인정을. 그런 뜻이에요. 법인은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죠. 왜냐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국민의 경제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드는 경제생활, 경제활동. 경제활동의 주체에는 법인이 뭐예요? 개인보다 훨씬 앞서요. 법인이 많을 거 아니에요. 회사. 규모도 크고 적용받아야지. 주택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잠깐 쓰는 거 잠깐 땡 처리하려고 들어온 거 깔세 적용이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최단기간. 와, 요거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가면, 그러니까 지금 왼쪽 218페이지에서 지금 가로 3번에 밑줄 그어놓은 것이 출제가 유력하다고요. 꼭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임대차 기간 나오죠. 상가 임대차 기간을 1년 할 수 있습니까? 1년? 6개월 할 수 있어요? 6개월에도 법적으로는 몇 년이다? 1년이거든요. 근데 6개월 했을 때 상가 임차인이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계약대로 6개월 하고 나서 때려칠 겁니다. 나갈 거니까 보증금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임차인이? 예, 임차인이 할 수 있지. 요것도 뭐, 요거 물어보지. 임대인은 6개월 했으니까 너 6개월 기간 끝났네? 비우고 나가. 못하는 거지. 자, 요때 부산에서 부산 가고 싶어요. 어제 저 뉴스인가 어디 보니까 부산 막 바닷가 난리더라고. 부산에서 보증금 2억에 월세 2억. 월세가 700만 원인 상가 임차인이 있는데 계약 기간을 6개월 해서 6개월 할 수 있어요? 그랬던 요 임차인이 6개월 해놓고는 1년을 주장한다고요.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이거. 초과 보증금은 최단기간 보장을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6개월이에요. 여기는.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 보세요. 묵시적 갱신은 아무 말 없이 쑥 지나가는 거죠, 이게. 갱신이 되면 1년 더 이렇게 돼요. 주택은 2년 더, 상가는 묵시적 갱신 1년 더. 자, 묵시적 갱신이 안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되게 만들려면 갱신 거절. 임대인은 언제까지 갱신 거절 하셔야지 묵시적 갱신이 안 될까? 6개월 전부터? 그치, 또 숫자 1이야. 1개월 전이야. 예? 다 1이잖아. 1개월이지만 어쨌든 숫자 1하고 관련돼 있죠.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에서 나간다고 해버릴 수가 있고, 몇 개월 있다 이렇게 생긴다? 3개월 있다 이렇게 생긴다. 주택과 똑같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면 네모 2번에 임대차 기간 설명을 드렸고, 동그라미 1번, 2번. 예,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면 묵시적 갱신 설명을 드렸어요. 묵시적 갱신 그러면 상가는 1년 더.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자, 갱신 요구 갑니다, 이제는. 예. 여기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원리를 좀 아시면 이제 훨씬 이해가 쉬워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자, 갱신 요구권. 이 갱신, 상가의 갱신 요건이 먼저 생겼습니다요. 주택보다. 자, 갱신 요구는 상가 언제 하는 겁니까? 언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또 숫자 1 나왔잖아. 한 달 전까지 갱신 요구. 상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나 계속 장사하랍니다 하고 갱신 요구하면 그때 상가 임대차 기간은 몇 년 되는 거야? 1년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주택은 2년 됐었잖아요, 여기. 근데 상가는 1년인데, 최단기간 1년인데, 여기 1년 되면 아주 고민이 없어, 이제, 우리 아무것도. 근데, 여기가 1년이 안 되고, 앞에 기간하고 같은 기간이 되는 거예요. 앞에 기간하고 같은 기간. 그러니까, 앞에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된다는 뜻이. 못이 안 박혀 있어요. 주택은 무조건 2년이죠. 주택이 갱신 요구하면 2년 더 살게 이거잖아요, 무조건. 3년 더 살 게는 없어. 2년 더 살 게지. 근데 상관 어떻게? 앞에 기간하고 같은 기간이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갱신 요구를 하면 3년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나 월세 같은 거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죠. 물론 임차인은 깎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올려달라고 했을 때 5% 초과해서 증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주택도 그랬었죠. 올리고 나서 1년 내에 다시 못 올리죠. 똑같은 원리죠. 다시 그러면 다시 부산에서 보증금 2억에 월세 700인 상가 임차인은 기간 중에 갱신요구에서 이제 기간이 연장됐잖아. 기간 중에 5% 초과해서 임대인이 증액 청구할 수 있다 없다? 5% 초과해서 증액을 할 수 있다 없다? 임대인이 있다. 초과 보증금한테 적용되는 게 5개밖에 없었잖아요.
초보가 세 표 차로 대권을 갱신했다. 증액 제한하는 규정은 그 없죠. 지금 없으니까 초과 보증금일 때는 초과 5% 초과해서 증액할 수가 있다는 뜻이지. 있다는 뜻. 충격을 받은 사람이 몇 명 있네 지금. 자, 그리고 갱신요구를 통해서 보장받는 기간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까지죠? 10년이죠. 우리 주택은 딱 한 번 횟수로 제한을 두고 상가는 뭐예요? 횟수가 아니고 기간으로 제한을 두지. 10년을 넘을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 전차인 같은 경우는 전차인 어때요? 전차인은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전차인은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가 없는 양반인데 임대인의 동의 얻어갖고 합법적으로 전차인이 된 사람은 임차인을 뭐예요? 대위해갖고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갱신 요건을 써먹을 수는 있다는 거지. 대위 행사.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맞는 지문으로 되게 많이 나왔는데 틀린 지문으로 나올 때가 됐다. 직접 행사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로 2번에 보면 대위에 동그라미 딱 치시고 직접 X 볼 때마다 가로 2번에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 가로 6번 초과 보증금일 때도 갱신 요건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부산에서 보증금 2억에 보증금 2억에 월세 700짜리 상가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3년 했다가 끝나기 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그 사이에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초과인데도 행사할 수 있다. 나 3년 더 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거기까지. 근데 이거 있잖아요. 묵시적 갱신 있잖아요. 1년씩 연장하는 거 묵시적 갱신. 자, 묵시적 갱신인데 지금 이 사람이 3년 했다가 아무 말 없이 쑥 지나고 쑥쑥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채웠어요. 10년. 3년에다가 묵시적 갱신이 7년 된 거지. 그리고 다시 또 여기서 아무 말 없이 지나갔네. 그러면 11년째네. 묵시적 갱신이 11년째 될 수 있나요? 12년째는 13년째 15년째 돼요. 묵시적 갱신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둘이 좋아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임대인 임차인이 떨어지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기간에 제한이 없는 거야. 이거. 기간 제한이 없다고. 근데 갱신 요구는 임대인이 싫어도 들어줘야 되잖아. 싫어도 들어주는 게 갱신 요구. 그래서 기간 제한이 있는 거지. 갱신 요구는. 제가 이제 많이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거든요. 결혼 제도에 도입해야 될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갱신 요구 같아요. 아니 묵시적 갱신도 괜찮아요. 근데 갱신 요구. 그래서 일정 기간이 뭐 몇 년을 할지 모르겠으나 일정 기간이 딱 되면 심사를 받아갖고 상대방이 갱신 요구했을 때 이제 그 상대방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수긍을 하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갱신 요구했더니 말을 안 해. 그럼 조용히 도장을 찍어야지 이제. 아니 도장 찍을 필요가 없어. 그냥 자동 이혼이 되겠다 말이네. 아 그게 좀 골치 아프더라 그게. 그래서 애기 때문에 산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 같더라고. 애기는 어떻게 하고 다 그런 질문 하더라고. 그 제가 계속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할지. 참. 그 다음에 이런 갱신 요구에 대해서 아니 지금 제일 끝에 판례 있잖아요. 판례 나올 수 있어. 제일 끝에 판례. 그거 설명드린 거요.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은 10년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제일 끝에 판례. 갱신 요구는 10년으로 제한되죠. 근데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은 10년 제한이 없죠. 그거 아까 설명드린 거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그 거절 사유가 또 나오잖아요. 이 거절 사유가 주택의 갱신 요건의 거절 사유가 거의 흡사해요. 거의 뭐 95% 이상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암기해 볼게. 이제는 3기에 철제 대문을 부숴버린 노무현은 대문을 부숴서 보상을 해주고 파멸했다 이렇게 된 거죠. 3기에 철제 대문이죠. 대문 철제
철제 제자가 철자가 좀 틀리죠? 틀린 것 같은데? 철제할 때 이게 맞아요? 어이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와서 철자가 좀 약합니다. 철제 대문을 부순 노무현은 보상해주고 나서 파멸했다 이렇게 했어요. 자, 3기연체. 요게 주택은 2기연체인데 상가는 3기연체죠. 핵심. 그 다음에 철제는 철거 재건축이에요. 철거 재건축 하려고 한다면서 거절할 수 있는데 요때는 더 나가서 동그라미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사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법령에 따라서 이건 적법하게 철거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럴 때 거절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때는 전부 또는 대부분이에요. 대문. 전부 또는 일부 아니고 전부 또는 뭐요? 대부분. 전부 또는 보통 전부 또는 일부가 많잖아요. 여기는 전부 또는 뭐요?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철제 대문을 부순. 부자가 뭐냐면 부정임차. 부정임차한 상황이 있을 때는 갱신요구 들어왔을 때 꺼져 이렇게 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 임차, 속여서 임차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제 기억에 남는 건 옛날에 보면 여의도에 가면 막 정당들 당사 있잖아요. 그 당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돈이 많으면 그게 안 되면 막 빌려서 하잖아요. 옛날에 야당들. 근데 야당들이 정당 당사를 얻으러 가면 건물주들이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세워요. 그래가지고 그 임차계약을 해. 임차계약 하니까 그 건물주는 정당인지를 모르고 그냥 도장을 찍어줘. 계약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삿날 들어보니까 막 우르르 와. 그럼 밖에다 막 걸고 야다. 그때 알게 된 거지. 그 쫓아낼 수도 없고 이제 그때부터 고생 시작인 거죠 이제. 그게 부정임차야. 그 다음에 무자는 뭐겠어요? 무단전대죠. 무단전대. 동의 없이 전대 놓은 거 전부나 일부를 무단전대. 상가에서 무단전대에 해당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그 슈퍼 같은 게 보면 채소 코너나 정육 코너 세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주인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 받아서. 그거 없을 때는 뭐요? 그러니까 여기라도 하나 걸리면 잘못하면 10년 보장 못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자는 뭐예요? 현저한 의무 위반이야. 현저한 뭐예요? 의무 위반. 노무현 현저한 의무 위반. 이렇게. 보상은 뭐겠어요? 상당한 보상이지 뭐 이거 할 것도 없지. 파자는 뭐예요? 파손. 똥파리 생각하셔야 돼. 파손은 양쪽에 날개가 있죠. 전부 일부. 이쪽 날개는 뭐예요? 고의 중과실. 날개 4개. 똥파리. 멸자는 뭐야? 이건 얘는 바퀴가 2개야. 멸실하고 목적 달성 불가능. 바퀴야 바퀴. 멸실 목적 달성 불가능. 이건 파리고 파리. 파리 날개. 4쪽 이렇게. 중과실이 중과실. 파리는 자, 거절 사유까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시게 되면 대항력 이건 쉬워요. 대항력은 저 주택 주민등록 대신에 뭘 써먹으면 돼?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날. 별거 아니죠? 자, 그런데 거기 지금 가로 3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로 3번에 일부 임대차일 때는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뭘 첨부하시라? 도면 첨부해서 어디를 빌렸는지를 갖다가 특정을 하셔야 되겠죠? 일부 임대차일 때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사업자가 거래정보 그 사업자 등록 냈던 사업자가 폐업했다가 다시 같은 상호 같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우선 매도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죠? 중간에 끊긴 거죠. 사업자가 돼 있었다가 폐업을 하면 끊긴 거예요. 다시 사업자를 다시 내면 그때부터 대항력권을 새로 갖춘 거잖아요. 그 얘기고. 우선 매도권. 우선 매도권은 사업자 등록이란 대항력권을 갖추고 뭐까지 받으시면 돼?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죠? 세무서. 주택에는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아? 주택은 받는 곳이 많죠. 뭐 면사무소, 읍사무소, 주민센터, 뭐 공정사무실, 등기소 등등 많은데 상가는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어디요? 세무서에서만 받는다. 이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최우선 변제권 나와요.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은 세치기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세치기 하려면 요건을 가만히 보면 이렇잖아요.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되죠. 특히 경매 등기 전에. 그 다음에 소액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배당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세치기 할 수 있죠. 핵심은 자 소액에 들어가야 돼. 소액. 거기 박스에 있는 소액을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이해는 좀 해두셔야 돼. 서울지역은 소액이 얼마입니까? 6,500 이하가 소액이라고 지금 박스에 적어져 있죠. 근데 얼마를 세치기,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 받게 해줘요? 2,200. 그럼 하나만 봐봐요. 만약에 서울지역인데요, 보증금 1,000에 상가 임차인입니다. 월세가 70이라고 해봐요. 1,000에 70살이 상가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권이 있습니까요? 없습니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환산해보면 이거 월세 곱하기 100을 한다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택은 월세가 있어도 곱하기 100을 안 합니다. 근데 상가는 해. 그러면 이게 8,000 규모야. 그럼 서울지역에서 8,000이면 소액이 아니지. 서울은 6,500 이하가 소액이니까 최우선 면제권이 없죠. 만약에 서울지역에서 보증금 1,000인데 월세가 50이야. 50짜리야. 그럼 최우선 면제권이 있나요? 있다고 하셔야 돼. 이제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합치죠. 6,000 규모죠. 서울에서 6,000은 소액입니까? 네. 6,500 이하가 소액이니까 이때는 최우선 변제를 받는데, 최우선 변제는 얼마를 최우선 변제 받나요? 이때 그쵸. 1,000만원 1,000만원. 맡긴 보증금이 1,000만원이니까 2,200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맡긴 보증금을 절대 넘을 수 없죠. 오케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지금 이해하실 게 뭐냐, 주택은 소액 따질 때 월세에 있어도 곱하기 100을 안 하는데, 주택은 상가는 소액 따질 때 월세에 있으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한다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소액 상가 임차인이 다수 있을 때 소액 상가 임차인의 몫을 선순위 권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한을 두지요. 그것도 역시 낙찰가의 얼마죠? 2분의 1이죠. 주택이나 상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 이 사업자 등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 제공 요청입니다. 정보 제공 요청 권한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동그라미 1번,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주인 동의 없이도 정보 제공 요청에서 떠들어 볼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정보 달라고 하고 보여달라고 해야 돼요? 세무서장이 형광펜이요. 세무서장한테 가서 정보 제공 요청하는 겁니다. 시군구청장 아니고요, 주민센터 아니고요, 공증사무실 아니고요, 딴 데 될 수 없고요. 유일하게 어디요? 세무서장. 근데 동그라미 2번, 이제 막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정보 제공 요청을 갖다가 할 수는 있는데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 차이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 또 나가서 권리금 보장 요걸 좀 보도록 합니다. 자, 권리금이 뭔가 이러냐. 권리금은 영업권을 갖다가 사면서 대가로 준 돈, 권리금이. 그럼 영업권이 뭔가 그러면 영업권은 요런 세 가지의 영업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영업권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영업적 가치가 뭐냐 그러면 시설 투자된 거, 그 다음에 단골이 확보된 거, 브랜드 알려진 거, 그 다음에 자리가 좋은 거,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영업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영업권이고, 그걸 돈 주고 샀을 때 그 돈이 권리금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권리금이 이제 여기서 보면 권리금이 뭐냐 그러면 요 세 가지 영업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영업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팔아먹으면서 그 대가로 받는 돈이 될 텐데, 동그라미 1번에 권리금이랑 해서 잔뜩 나와 있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넷째 줄에 보면 재산적 가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다. 이게 권리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런 권리금은 임차인이 받아먹겠죠. 보통은 임대인이 권리금 받아먹는 거 있나요? 임대인이 권리금 받아먹을 수 있는 경우 있죠. 대표적인 게 바닥권리금 이런 거. 아무 시설된 것도 없고 장사 시작도 안 했는데 위치가 너무 좋을 때
그때 임대인 입장에서 야, 자리 좋으니까 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게 바닥권리금이 되고 경우에 따라 이제 사실 임대인이라고 하기엔 그렇긴 한데 임대인이 직접 장사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영업했다가 장사 잘 되니까 그 가게를 넘길 수 있잖아요. 그때는 권리금 3개 다 받아먹을 수 있지. 응? 그럼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자기는 이제 권리금 받고 넘기고 그 다음에 월세를 받아먹으면 되지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그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권리금 계약은 의미가 틀려요. 권리금 계약은 이걸 권리금 계약이라고 그래. 기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기라는 계약이 권리금 계약이야. 임대인 아니고. 그게 동그라미 2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임차인한테 그 밑줄을 그어놨죠 지금. 임대인으로 바꾸시면 틀려.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 보장은 이거 쉬워요 생각보다. 권리금 보장을 가만히 보면 기존에는 요 장사하셨던 분이 요 가게 인수받을 사람을 구하면 주인한테 데려갔을 때 주인이 요 임대차 계약을 딱 해주게 되면 권리금을 진짜 받아 먹을 수 있어. 근데 주인이 이걸 안 해주게 되면 권리금 못 받아 먹지. 그럼 새 임차인을 데려갔을 때 주인은, 건물주는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가 있느냐? 없어. 이 사람 기분에 달려 있는 거야. 그냥 안 해줘. 왜 안 해주냐고 따질 수도 없어요. 권리금 보장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권도 어떻게 했냐면 새 임차인을 딱 구해서 가죠. 그럼 원칙적으로 우리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하고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권리금 받아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은 요럴 때 핵심은 뭐냐면 언제 데려가야 되냐 이 말이지. 권리금을 보장받는 기간이 정해졌다고. 그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 아니고 종료 시까지. 여기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의 첫 줄. 그 기간을 꼭 기억해야 돼. 요때 딱 맞춰서 데려가면 체결해줄 의무가 원칙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전에 만약에 구해서 데려갔어. 그러면 임대인은 뭐예요? 안 해줘도 괜찮아. 임대차가 끝나고 나서 구해서 데려갔어. 그 임대인은 안 해줘도 괜찮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 법적으로 봤을 때는. 주인 입장에서는 이거 잘 안 해주려고 할 텐데 이제 요 규정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에? 아직 6개월 안 됐는데 안 해. 이렇게 될 수 있잖아. 끝났는데 기간 늦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럼 데려왔을 때 요 기간 안에 데려왔네. 그래도 임대인은 뭐예요? 이거 안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해줘야 되는데 임대인이 어떻게 하느냐? 임대인이 회방을 넣죠. 어떻게 회방 넣냐면 요 사람 왔을 때 자기한테도 권리금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기억번. 나한테도 주라 권리금. 그럼 나 해줄게 이런 식으로. 기억번. 이 사람이 회방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줘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나도 줘라 이렇게. 또요 동그라미 니은번 보면 구석줄을 끌고 가 이 사람. 이 사람 구석줄 끌고 가서 이 사람 욕을 되게 많이 하고 나쁜 놈이니까 얘한테 권리금 주면 안 된다고. 주면 난 안 해준다고 이거.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마 이렇게 하는 거죠. 주지마. 자 디귿번은 현저히,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증금 월세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왔더니 요 임대인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주겠다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죠. 그때 해드릴게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원래 이게 보증금 5천에 월세 200인데 엄청 싸게 있었던 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는 자기는 이제 보증금 1억 정도 하고 월세를 한 400 정도 해주면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2배로 올리자 2배로. 그럼 어떻게 해? 이 사람 입장에서는 타산이 안 맞잖아요. 타산이. 그죠? 그래서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거지. 도망가겠죠 거의. 많이 줘 이렇게 한다고. 이 지금 3마디가 임대인의 귀신 같은 목소리야. 나도 줘 막 이렇게. 주지마 많이 줘. 그러면 귀신 목소리 들은 신규 임차인은 어떻게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권리금 못 받게 됐죠. 누구 탓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 그러면 요렇게 쳐들어가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권리금 지금 못 받아 먹었으니까 물어내라고 이렇게. 그게 동그라미 2번이죠. 동그라미 2번의 기억번이죠. 책임이 있죠. 그럼 얼마를 물어줘야 돼요? 동그라미 2번에 밑에 바로 밑에 나왔죠. 얼마?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요 권리금 계약 당시에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이 1억이다 하면 1억.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당시에 점포 권리금. 감정평가 하겠죠. 감정평가에서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 예를 들어서 7천 나왔다 그러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1억에다가 감정평가된 그 점포 권리금 7천이면 그 두 개 중에서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낮은 금액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게요. 많이 청구하면 낮은 금액이에요. 낮은 금액. 그러면 7천만 원까지 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7천만 원을 판사가 다 받아줄 거냐? 그건 모를 일이야. 안 받아줄 거나 아마. 그러니까 7천만 원이 최고야, 최고. 거의. 예. 근데 이게 시효가 있죠. 소멸시효가 있죠. 몇 년이죠? 3년 지나면 청구도 못해. 임대차가 종료할 때부터 3년을 칩니다. 예? 동그라미 3번. 3년 지나면 청구 못한다. 이런 뜻이. 이게 권리금 보장 규정이에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것도 거절 사유가 있다고. 아니 임대인이라고 맨날 이거 다 해줘야 되는 거냐 이거지. 원칙은 해주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해볼게요.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어떤 경우에 임대인 입장에서 안 해주고 싶을까요? 안 해도 괜찮을까요? 첫 번째,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데려왔어. 이 사람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데려왔을 때 임대인은 안 해줄 수 있다 이거지.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게요? 진짜 이건 상당히 판사들이 골치 아플 거야 앞으로 이제 이런 거일 때. 아니 여기서 이제 이 사람 안 해줬어. 그럴 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어.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아니 그 사람은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어. 생긴 걸 봐.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그럼 판사는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줘야 돼. 이제 거기서 판단해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면 잘했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손해배상으로 가는 거야 이거에. 이게 첫 번째고 으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력이 없는 사람을 데려서 돈도 없는 거지를 데려왔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싫을 거 아니에요. 자력이 없는 사람을 데려왔다. 이거 지금 두 번째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인가? 이거 알아서 들으세요 그냥. 그 다음에 1년 6개월 이상 영업을 안 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여기 기출 지문이죠 이게. 영업을 안 했다. 1년 6개월 이상 기간 기억하시면 돼. 이게 1년 6개월 이상을 임대인이 안 한 건지 임차인이 안 한 건지 주어가 없어요. 아니 법을 만드는 사람 일단 그 국어를 좀 배우고 좀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아니 국회의원까지 하는 사람들이 왜 물론 국회의원이 직접 만들지 않고 보좌관이 만들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주어가 없어. 주어가 누가 그랬다는 지가 없어. 그러니까 논란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1년 6개월만 기억하시면 돼. 주어가 있든지 없든지 뭐 상관을 마시고 1년 6개월 오케이. 내용 모르셔도 괜찮아. 1년 6개월. 여기밖에 못 물어봐. 숫자밖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마지막이, 임대인이 선택했다고 나오죠. 예. 임대인이 선택했고, 임대인이 구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인이 구했는데, 선택했는데, 요렇게 권리금을 지급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야, 너하고 이거 안 해줄 거야.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인이 선택한 사람.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거절 사유가. 예? 이거 말고 아까 갱신 요구가 들어왔을 때 거절 사유가 있었죠. 그것도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3기에 철제 대문을 부숴버린 노무현은 보상해주고 파면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기 거절 사유가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3기원채. 아니 이 사람이 3달치나 월세가 밀려있는 상태야 지금. 그럴 거 지금 넘기겠다고 와서 그럼 뭐라 그래 이 사람이. 안 돼 임마 이렇게 할 수 있어. 월세도 지금 밀려있는 상태인데. 거절사유가 될 수 있어 이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시냐면 가로 4번 보셔요. 224페이지. 가로 4번 보시면 이 권리금 보장규정 요거 있잖아요. 요거 백화점은 적용이 있을까요? 백화점 코너는 권리금 받고 넘기나요? 대규모 점포 대규모 점포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준대규모 점포 이게 글자에다 엑셀 쳐버려서 국유재산 공유재산 이런거 지하철 거기 상가 이런거 권리금 보장을 못받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은 어때요? 전통인데 권리금 보장 해줘. 전통시장은 되고 안 되고. 추가 보증금일 때는 권리금 보장 돼야 안 돼? 추가 보증금 되고. 추가 보증금일 때는 되죠. 또 되고 안 되고. 자, 오른쪽 가시면 표준계약서 나옵니다. 표준계약서. 권리금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누가 만들어 권장해요? 국장이. 법무부 장관하고 뭐 협의하고 어쩌고 뭐 나오는데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최종적으로는 누가 권장한다? 국장. 같은 기억자 돌림으로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권리금 계약서는 누구? 국장.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누가 권장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 두 개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은 하나라도. 권리금 계약서는 국장, 권리금 계약서는 국장 하나라도. 아닌 것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상가 임대차 계약의 해지 나오죠. 3기의 차임매 달하는 때 연체액이.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뭐예요? 해지할 수 있다. 3기 연체는 해지 사유도 되고 거절 사유도 되고. 이렇게 하셔야 돼. 주택도 2기 연체는 해지 사유도 되고 거절 사유도 되고. 이렇게 두 개씩 되는 겁니다. 주택상가. 오케이. 뒤로 가시면 경매 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227페이지. 앞부분 잠깐 보시도록 할 겁니다. 잠깐 이거. 상가 임차인 있잖아요. 상가 임차인이 점포 비우고 딴 데 이사 간다고 했어요. 미리 얘기했는데 점포가 안 나가니까 주인이 보증금을 못 빼주고 있네. 근데 저쪽 지금 이사 가서 점포 영업할 때는 인테리어 다 끝나고 거기 장사해야 된다고 지금. 그랬을 때 요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상태에서 점포를 저쪽으로 이전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등기해 놓고 그 다음에 딴 데로 점포를 옮기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럴 때도 대항력과 우선면역권을 유지하는 효과가 생기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상가분 임대차 보호법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제도가 있죠. 있어요. 그런데 부산에서 보증금 2억에 월세 700만원짜리 상가 임차인은 계약기간 끝나서 이전한다고 했는데 주인이 점포가 안 나가니까 보증금을 못 빼주고 있는 상황에서 점포를 이전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서 점포를 이전할 수 있을까요? 임차권 등기 해놓고 점포를 이전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대항력과 우선면역권을 유지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게 할 수 있냐고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제도를 상가 임차인이 이용할 수 있냐고요. 그 부산에 있는 그 임차인이. 보증금 2억에 월세 700인데 이용해요? 이용 못해요? 못해요. 아까 5개 어디다 둬버린 거야. 초보는 3표 차로 대권을 갱신했다고 그랬지. 거기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그거 어디 계시고 없잖아. 거기 5개 아닌 건 다 이쪽이라 아니라고. 응? 문제 시중 문제집에 없는 게 없어요. 그 내용은 지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경매로 갑니다. 경매 앞쪽에 요 절차 좀 봐요. 처음에 지금 가로 1번부터 지금 227페이지까지 보고 쉴 거니까 잘 보세요. 경매를 붙이죠. 누가 경매를 신청하는가요? 경매 신청 누가 경매를 신청해? 채권자가 경매를 넣죠.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의 판사가 요건에 맞는가 이렇게 봐요. 요건에 맞으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고 경매한다고 결정을 내리고, 자, 그 다음에 등기소에 촉탁해서 경매 등기를 띄워요. 경매 등기 딱 띄우고 등기소에 촉탁해서, 이 촉탁입니다. 이것도 부탁. 그리고 채무자 소유자한테 너네 집 경매 넘어갔다라고 송달을 해요. 경매 등기하고. 이때 이제 가로 1번에 당구장 표시 두 번째 거 보면 경매 등기 또는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러죠. 경매 등기 또는 뭐요? 송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요. 근데 현실적으로 대부분 경매 등기된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요.
조문 당구적 표시 두 번째 거 그대로 알아두셔야 돼. 경매 등기 또는 뭐요? 송달. 그럼 압류력이 발생한다는 게 뭐예요? 경매 등기가 땅에 있는 집을 세를 얻으면 닫힌다는 거예요. 세를 얻었다 낙찰자 나오면 낙찰자가 나가 그러면 나가줘야 돼. 경매 등기된 집을 사요. 등기 가져왔어. 경매 등기가 된 집을 등기를 가져왔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 근데 경매 진짜 진행돼서 낙찰자가 나와서 낙찰자가 그 전에 경매 등기된 집을 사가지고 이전 등기 가져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쫓아낼 수 있어. 그 사람 소유권 날아가 버려요. 왜 날아가는 거예요? 경매 등기라고 하는 이 등기를 보고 집을 사서 등기 가져왔잖아. 이거 위험성이 고지가 된 거예요, 이게. 그게 압류 등기란 말이야, 압류 등기. 야, 이거 손대지 마. 다쳐. 이렇게 한 건데, 손댄 거지. 대지 마라 그러면 손대고 싶잖아. 그 심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사람 심리가 그래. 하지 마 그러면 하고 싶고, 막, 이렇게. 그게 압류야, 그게 압류. 이게 굉장히 여러 군데 쓰이잖아요. 경매 등기가, 압류가 최우선 변제 받아서 세치게 하려면 대항 요건을 언제 갖춰야 돼? 전에. 유치권자가 자신의 유치권 갖고 낙찰자한테 대항하려면 유치권자는 언제적에 점유를 시작해야 돼? 압류력이 발생되기 전에. 임차권 등기한 사람이 배당 요구 않고도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되려면 임차권 등기가 언제 돼 있어야 돼? 경매 등기 전에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잘 알면서 왜 이렇게 겸손해. 그게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출발 같지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하는 건데, 배당 요구는 배당에서 타겟수 이런 거예요. 자, 채권자 중에 보면 배당 요구해야 받는 채권자가 있고 배당 요구 안 해도 받는 채권자가 있어요. 배당 요구해야 받는 채권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세입자예요. 세입자, 배당 요구해야 받죠. 세입자는 대항력도 주장할 수 있고 배당 요구를 해서 우선변제권도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항력도 주장할 여지가 있으니까 어떨 거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돈이 목적이잖아요. 무조건 그 사람은 사는 건 아무 관련이 없잖아.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럴 것이 등기부에 또 채권 최고 금액이지만 금액이 나오잖아요 또. 그래서 배당 요구 않고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중에서 배당 요구해야 배당 받을 채권자들한테 야, 요때까지 배당 요구해, 요때까지 6월 20일까지 이렇게 한다고요. 이걸 6월 20일 날짜를 요때 공고한다고요. 공고한 날짜는 4월 3일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 4월 3일 날 6월 30일을 공고하면서 6월 30일까지 20일까지 배당 요구하세요 라고 통지도 보내주고 그래요. 요때까지 배당 요구하셔야 돼 이렇게. 이게 가로 2번. 그 다음에 가로 3번 매각 준비. 법원에서 이제 뭐 감정평가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매각 준비합니다. 예?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매각 공고. 경매하겠다고 이제 공고 띄우는 거죠. 입찰 공고. 그게 가로 4번이죠. 근데 저 제목은 짧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식 명칭이 길어요. 박스 보시면 매각기일, 매각 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그 다음 뭐예요? 통지지. 매각기일, 매각 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죠. 통지. 긴데 줄여서 매각 공고. 근데 중요한 숫자 하나 나왔어요. 이 매각 공고는 언제 하는 거예요? 매각 기일 2주 전에 본 거예요. 이 매각 기일은 경매하는 날을 얘기합니다. 입찰 기일을 얘기해요. 경매하는 날 2주 전 공고. 2주 꼭 기억하시고 공고번호 띄우고 매각을 실시하죠. 자, 그러면 가로 5번에 이제 매각 기일의 절차 요걸 보고 이제 쉴 텐데, 동그라미 1번 경매하는 방법은 세 가지죠. 기일 입찰, 기간 입찰, 호가 경매 세 가지. 입찰 못 들어온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 써놨어요? 채무자는 입찰 들어올 수 있어요? 채무자? 그 사람 빚이 있어서 경매하는 거잖아 지금. 채무자가 들어오면 안 되지. 예? 채무자는 들어오면 안 되고,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 같은 사람 생각하시면 돼. 자, 미성년자는 자기가 못 들어와요. 판단 능력이 좀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우리 법정 대리인이 대신해 줘야 돼. 그 다음에 집행관, 참여한 집행관요. 그 사람 심판 같은 사람이야. 심판이 선수로 뛰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재매각 절차에서의 매수인, 종전 매수인. 재매각 절차는 언제 하는 거죠, 이거? 재매각 절차는 언제 하는 거야? 돈 안 내가지고 다시 하는 거잖아. 응? 여기잖아, 여기. 대금 납부해야 되는데 돈 안 냈죠? 그럼 다시 해야 되죠? 그걸 재매각이라고 그런다고. 다시 할 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재매각인데, 재매각 절차를 갔더니만, 돈 안 내고 도망갔던 사람이 여기 다시 들어와.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다시 하고 앉아있는데 또 와가지고 또 낙찰 받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매각 절차에서만큼은 그 사람 참여를 허용하지 않아요.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입찰 들어올 때는 보증금 걸고 들어와야지. 보증금 10%죠? 뭐의 10%게요? 최저가의 10%, 최저가의 10%. 자기 쓴 금액이 10% 아니죠? 그리고 보증금을 내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현금, 그 다음에 자기합수표, 그 다음에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 문서 이렇게 세 가지. 대부분 자기합수표 끊어오죠. 그랬던 사람 중에 1등으로 쓴 사람을 찾는 절차예요. 근데 동그라미 4번 예상 문제입니다. 여럿이 돈 모아서 공동 입찰을 할 수도 있죠. 공동 투자. 이때는 공동 입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옛날에는 공동 입찰 들어올 때 담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동 입찰 들어올 때 허가를 받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신고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혹시 공동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집행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X예요. 허가 아니고 뭐예요? 신고. 신고 동그라미 쳐주세요. 신고. 그랬던 입찰 들어온 사람들 중에 동그라미 5번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결정하는 거예요. 최고가는 1등짜리요. 그리고 혹시 1등이 돈 안 낼까봐 경우에 따라서 차순이자를 결정해 놓은 경우도 있어요. 좀 이따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고. 근데 동그라미 6번 보세요. 유찰이라고 나오죠. 입찰을 진행해 봤더니 아무도 안 들어온 거예요. 왜 아무도 안 들어와요? 비싼 사람 들어온 거죠. 비싼 사람. 아무도 안 들어오면 유찰이라고 그래요. 그럼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하는 것을 세매각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가격을 좀 낮춰줘야 들어올 사람이 생기겠죠. 그래서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보통 이제 서울은 20%, 30%인 부분도 꽤 많아요. 20% 또는 30% 정도 다운을 해가지고 다시 하죠. 이걸 세매각이라고 그러지. 여기까지 봤는데 잠깐 쉬었다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을 좀 사례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쉽니다.